(2007년 1월 6일) 12시 15분 대한항공 769편은 인천에서 출발해 일본 아키타 공항에 착륙합니다. 당시 기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비가 엄청나게 내려 조종사는 4km 앞을 보기가 힘들 정도의 기상 상태였습니다. 활주로를 코앞에 두고서도 이게 활주로인지 아닌지 판단이 힘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었는데 특히나 바람이 비행기 방향의 옆에서 부는 측풍으로 거의 40노트가 불었다고 합니다. 40노트는 거의 75km 속도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측풍 바람이라면 웬만한 비행기들은 이착륙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기상 상황 속에서 대한항공 769편은 아키타 공항에 착륙을 해낸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요. 문제는 대한항공 769편이 내린 곳이 활주로가 아니라 활주로 옆 택시웨이에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택시웨이는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통로입니다. 그 폭이 굉장히 좁아 거의 활주로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 기장과 부기장이 안간힘을 다해 악기상 상황에서 착륙을 한 것이죠. 평범한 날씨 속에서도 착륙하기 힘든 그 조그마한 택시웨이에 미친 듯한 날씨 속에서도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점에서 당시 파일럿들 사이에서 실력 하나는 인정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기장은 택시웨이에 착륙하며 옆에 활주로가 보이자 옆에 보이는 것은 새로 활주로를 공사하는 거라고 말하며 택시웨이에 착륙한 사실이 블랙박스에 녹음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거의 아트의 경지라고 비아냥대기도 했죠. 착륙 후 15초 뒤 기장과 부기장은 자신들이 활주로가 아니라 택시웨이에 착륙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이 둘의 대화도 어이가 없어서 좀 웃기기도 합니다. 착륙 15초 뒤 부기장이 기장에게 말합니다. 기장님, 저희 택시웨이에 내린 것 같은데요? 기장이 말합니다. 정말 택시웨이냐 이거? 아,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결과는 꽤나 컸습니다. 이 사건은 택시웨이에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지 않아 부상자 없이 끝난 것이지, 혹시라도 비행기가 있었다면 그 상태로 비행기가 충돌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했겠죠. 또한 활주로의 절반 폭밖에 되지 않는 택시웨이에서 혹시라도 미끄러졌다면 그대로 건물에 충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상자나 사망자만 없을 뿐 항공 쪽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18일 만에 대한항공에서 기장과 부기장 모두 파면 조치시켰습니다.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종사 2명을 파면시킨 것이죠. 물론 이후에 재심을 통해 기장은 권고사직, 부기장은 3개월 정직 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항공사고의 책임은 최종 사고조사 보고서가 나온 뒤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시 대한항공이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처벌을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대한항공에서는 다른 항공사나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안전한 항공이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하는 도중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기장과 부기장은 도대체 왜 이런 대형 사고를 쳤을까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는 대한항공의 이런 기행에 대해서만 나와 있을 뿐 그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충분히 기장과 부기장이 억울할 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당시의 날씨는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나 활주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거기에 비까지 엄청나게 내려 조종사들은 시야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문제였지만 공항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시 아키타 공항은 설계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이상한 구조로 지어지긴 했습니다. 다른 공항에서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조금 다른 착륙 방법을 사용했어야 했던 건데요. 파일럿들이 공항에 착륙할 때 파일럿들은 공항에서 쏴주는 전파 신호만을 따라서 갑니다. 즉 파일럿들이 눈으로 공항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공항에서 쏘기로 약속되어 있는 전파 신호를 따라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 공항에 닿는다는 원리를 이용해 공항을 찾아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신호를 따라서 가다 보면 활주로와 비행기가 알아서 평행하게 딱 맞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천천히 고도를 내려 착륙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키타 공항은 공항에서 쏴주는 신호가 활주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호만을 따라가다 보면 활주로가 아니라 오히려 택시웨이에 정렬하게 되는 설계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항 지도인데요. 이 부분이 활주로이고 이 부분이 택시웨이입니다. 공항에서 쏴주는 전파 신호 방향은 이거고요. 아키타 공항에서 원래 제대로 된 착륙은 전파 신호를 잡고 오다가 옆으로 비행기를 틀어 활주로 방향으로 넘어가 착륙을 하는 것인데요. 당시 기장은 이 아키타 공항에서 착륙 경험이 많지 않았고 특히나 문제가 된 10번 활주로에서의 착륙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착륙 조작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기장은 평소처럼 전파 신호만을 믿고 쭉 일직선으로 와서 활주로가 아닌 택시웨이에 착륙한 것이죠. 만약 이런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항공사 책자에 따로 표시를 해주었어야 했는데
그 표시된 점이 없다는 것도 조종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항공지도만 제대로 살폈어도 방식이 특이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텐데 기장이 항공지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억울한 점은 HUD에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HUD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요즘에는 자동차에도 많이 달려있죠. 당시에는 비행기에서도 몇몇 기종에만 달려있는 정말 최신 장비였는데요. 심지어 부기장석에는 없고 기장석에만 HUD가 달려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HUD는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요. 기장은 HUD를 통해 활주로를 인식하려 했는데 이 HUD가 택시웨이가 쭉 뻗어있는 것을 보고 마치 활주로처럼 표시를 한 것이죠. 사고조사 보고서에 실려있는 당시 HUD 화면을 재현한 장면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게 택시웨이고 그 옆에가 활주로였습니다. 당시 기장은 시정이 좋지 않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보이는 택시웨이에 집중해 옆에 있는 활주로는 보지도 못한 것이죠. 더군다나 기장석에만 HUD가 있었기 때문에 부기장은 기장의 판단에 감히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장은 HUD에 표시되는 모습만 보고 택시웨이 위에 착륙을 강행한 것이죠. 기장은 이 부분을 조사에서 강하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공항 활주로에 있는 페인트 색도 문제점 중 하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활주로에는 흰색 페인트로 테두리가 표시되어 있고 택시웨이에는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파일럿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아키타 공항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흰색 페인트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활주로에 노란색 페인트를 사용했습니다. 즉, 활주로와 택시웨이 모두 페인트색이 동일했던 것이죠. 파일럿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조사 보고서에는 추가했으나 이를 참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결론은 조종사의 과실로만 인정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조종사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강압적인 위계질서도 지적했는데요. 당시 기장은 50세의 베테랑이었고 부기장은 31세의 신입 부기장이었습니다. 대화 녹음을 들어보면 기장이 말하는 것에 부기장은 소극적으로 네 대답을 하며 맞장구만을 칠 뿐 자신의 의견을 전혀 개진하지 못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부기장이 있는 이유는 기장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것인데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사고는 활주로 착각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다행히 사망자나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공사건 중 하나입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점에서 유명한 사건이죠. 다만 내막을 아는 파일럿들은 당시 사고기 조종사들이 왜 헷갈리게 되었는지를 알고 조금은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조종사들에게 한 번의 실수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혹할 만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고요. 아마 파면이라는 처벌 뒤에 조종사들이 재심을 신청했고 그 재심에서 동료 파일럿들이나 비행에 대해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주어 처벌이 조금은 경감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며 또 하나 생각해볼 만한 것도 찾았는데요. 대한항공이 조종사들을 파면한다고 밝힌 당일 일본항공에서는 항공사고 때 조종사나 정비사 등의 잘못이 있더라도 중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재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중징계를 할 경우 조종사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은폐하려 하고 또한 이런 문제점을 덮으려고만 하면 나중에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대한항공이 파면을 발표한 당일에 일본항공은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두 항공사의 처리가 굉장히 대조되어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중징계를 해 경각심을 주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은폐하지 않도록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지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만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인 일본과 여기서도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